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100분 동안 보는 이 수학 시험만으로요,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기에는 이 시험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결과만큼 성적도 비례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안 나왔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입시 여정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제 예시를 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시험의 결과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다른 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살짝만 시야를 옮기면 또 다른 길이 오른쪽에 모퉁이를 돌아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시험은 이 시험대로 의미를 가져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또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아마도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해당하는 얘기인데, 모의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계교재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연계교재와 모의평가만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하셨다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애타게 찾을 필요 없고요.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한 문항 한 문항들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모의평가가 개념적으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한 4-5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8문제가 전체 확률과 통계 문항인데 그중에 5문제 정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딱 시야를 좁혀놓고 내가 그 안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했다면 아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풀 때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출제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연계교재를 잘 공부한 친구라면, 그리고 연계교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문항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와도 조금씩 비교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2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 이항 정리 문제로 나왔죠. 전개식에서의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푸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6제곱을 원하기 때문에요. 3제곱짜리에서 내가 몇 개를 가져가면 6제곱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5개 중에서요, 2개를 가져갑니다. 뭐를요? 그렇죠. x 3제곱짜리를. 그래서 이걸 2개 가져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2. 그렇죠? 그게 몇 개 가져가야 돼요? 3개 가져가야 됩니다. 왜? 전체적으로 이 5개라고 하는 걸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2개 가져갔으면 뒤에 게 3개 가져가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건 앞에 거 계산하게 되면 10이고요. 뒤에 있는 거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8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8에 x의 6제곱. 따라서 x 6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80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 우리가 언제 또 이게 똑같이 출제가 됐냐면 9월 달에도 독립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선생님, 요거는 조건부 확률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조건부 확률 할 때도 강조를 했었고 독립일 때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자, 만약에 P에 A와 B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할 때 P,
B분의 그리고 P의 A 곱 B라고만 떠올리는 친구들은요, 이 PA 바 B라고 하는 걸 공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요, 이걸 개념으로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PA 바 B라고 하는 게 PA가 되는 것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PA 바 B라는 걸 PB분의 PA 곱 B라고 해석을 했다는 건 이 친구의 의미는요, B라고 하는 게 A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됐나요? 그러면 지금 PA 바 B라고 하는 게 PA가 됐다는 거는 만약에 저 공식으로 떠올렸을 때 PB분의 P의 A 곱 PB,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곱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대수적으로 곱하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 결과값이 그냥 PA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 얘는요, A와 B가 독립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PA 바 B라고 하는 게 그냥 PA입니다 라는 건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로 따졌을 때 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PA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개념이에요.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죠? 무슨 팁 같은 게 아니라요, 그냥 PA 바 B가 PA야? 아, 그렇다면 A와 B는 무조건 그냥 뭐구나? 독립이구나.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P의 A 곱 B라고 하는 게 5분의 1이라고 나왔다면 이 친구를요, P의 A, P의 B는 5분의 1입니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때 PA라는 값이 2분의 1이 될 거고 PB가 여기에 곱해지겠죠. 맞나요? 따라서 PB는 얼마예요? 5분의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PA하고 PB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PA 합 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곱사건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A라는 건 얼마였어? 여기가 2분의 1이었고요. PB는 5분의 2였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얼마? 5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자, 따라서 10으로 통분을 하면요, 10분의 여기 있는 거는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 있는 건 4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빼기 2가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7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 다른 느낌의 접근입니다. 얘를 이렇게 풀었을 때 얘가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못했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전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거를 독립이라고 파악을 하고 PA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2분의 1 그리고 이것도 그냥 PA 곱하기 PB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다른 접근이에요.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의미, 어떤 수식이 주는 의미와 원리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시험장에서 개념만 정확히 파악한 친구라면 굉장히 빠르게 갔을 겁니다.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m, 이제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이 25번, 26번 이쪽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만약에 뒷번호가 아니라 이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냥 기본적인 걸 묻는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문제예요. 교과서의 기본 유제 정도. 그쵸? 자, B 빼기 A를 물었다는 건 결국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묻는 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럼 얘의 공식은 2 곱하기 K 신뢰 상수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요. 2 곱하기 신뢰 상수는 1.96입니다. 그리고 루트 N인데 N이라고 하는 거는 256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제곱이에요? 2의 8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의 8제곱에 근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4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위에 표준 편차가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2의 4제곱 2가 약분이 될 거고요. 얘는 4분의 1.96 이렇게 됩니다. 4하고 1.96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0.49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이 실외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친구도 뭐 수능 특강에서 다양하게 형태가 변형이 돼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저는 이제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에 좀 더 근접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유사하다. 그리고 모의평가까지 약간의 반영된 그런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뭔가 개념적으로 좀 탄탄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했다면 공통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자, 26번입니다. 어느 학급의 16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대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과목 A와 과목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고 과목 A를 선택한 학생은 9명,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은 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16명 중에서 임의로 몇 명을 선택을 했대요? 3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쵸?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선택을 했구나.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선택한 3명의 학생 중에서 적어도 1명이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적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수능 특강 37쪽에 있는 유제 7번과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연계됐다는 게 아니라 문항을 출제할 때 요 항목, 요 예시에 대한 것만 좀 바꿨을 뿐이에요. 수능 특강에선 표로 이렇게 제시됐거든요. 그게 좀 더 쉬워 보이긴 했겠죠. 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다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뭘 떠올릴 수 있죠? 맞습니다. 여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판단이 될 겁니다. 적어도 한 명이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을 뽑는 거였죠? 3명. 근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과목 B를 선택한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적어도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는 게 B를 선택했다면 얘하고 반대. 그건 뭐야? 모두. 뭐죠? 그렇죠. A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A를 선택한 걸 구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의 확률로 해결할 수 있다. 괜찮을까요? 됐나요? 그럼 전체 일단 16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 16 컨비네이션 3이 될 거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A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야? 3명. 그럼 A라고 하는 건 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는 16, 15, 14고요. 위에 있는 거 9, 8, 7. 자,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0분의 얼마? 3이 될 거고요. 이 20분의 3이라는 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얼마를 빼야 돼? 20분의 3을 빼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건 20분의 17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치고는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적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다면 뭐 요 정도는 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27번으로 갑니다. 제가 개념편 때도 그랬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문제 풀 때 표본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출제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쩌면 이제 요거는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결했다는 거는요, 기본적인 확률 변수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데요.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똑같은 상태다. 몇 개로? 5개로. 자, 그리고 13579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뽑는다면 확률이 똑같아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자, 이 시행을 몇 번 반복을 한대요? 3번 반복을 한답니다. 자,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x바에 대한 분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건 a의 제곱에 vx바가 되고요. 근거는 공식이죠, 그냥. vx바는 뭐가 될까요? a 제곱분의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a를 구해야 될 거고 그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내가 결국 구해야 될 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vx바. 요걸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건 공식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존에 있던 vx를 뭘로 나누는 거다? 그렇죠. 이미 추출한 n값으로. 됐을까요? 그럼 이미 추출한 n값은 결국 3이었거든요. 문제에서 3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v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x의 확률 분포표, 그걸 이용해 내가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다. 해보죠. 자, 표를 그립니다. x고요. p예요. 1, 3, 5, 7, 9. 1이고요. 자, 1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고요. 얘도 5분의 1이고요.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겠다. 됐나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 내가 x제곱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1, 9, 25, 49, 그리고 81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x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죠. 그렇다면 얘는 5분의, 자, 이렇게 9하고 81 더하면 90입니다. 그리고 요거 2개 더하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140, 140에 25니까 165가 되겠다. 그럼 33이 나와요. 자, 평균은요? 얼마예요? 요거 10, 얘도 10, 얘는 5. 그러니까 5분의 25가 되겠다. 얼마? 5가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요 분산값은 여기에서 얘를 제곱한 거니까 얼마 나와요? 25 제곱하니까 25가 제곱한 거니까 빼면 8입니다. 8. 그래서 vx가 8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3분의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어쨌든 vx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vx 바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vx를 이용해서 vx 바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8이기 때문에 요 vx 바라고 하는 게 3분의 8이고 결국 저기 문제에서 a와 연관되어 있는 건 a 제곱분의 얼마더라? 24더라.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a 제곱은 24 곱하기 8분의 3이고요. 9가 될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양수라고 했죠?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와 그냥 모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로 했을 때 x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관계,
우리가 이런 유형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유형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됐다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x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x에 대한 일단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이라는 거 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원하는 a 값을 구해줘야겠다. 이런 판단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28번입니다. 28번. 28번은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요, 약수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연계교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모의평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약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케이스 분류를 했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쫙쫙쫙쫙 펼쳐나가는 형태였잖아요. 이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9월보다 훨씬 쉬웠다. 9월에 케이스 분류를 했던 건 상당히 모든 함수값들에 대한 것들을 분류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 게 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 게 영향을 주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28번은요, F1과 F6의 곱이 6의 약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없어요. 심지어 F의 1과 F의 6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에 우리가 9월 모의평가 때 연습했던 것보다는 수월했겠죠. 그때 해설 강의 정확히 보고요, 그거에 대한 거 내가 충분하게 분석을 했다면 그게 약간 떠오르면서 아, 이 문제는 그거보다는 수월하구나.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봤을 때 힌트로 얻을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보는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2나 여기에 있는 2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복조합의 힌트를 얻어내는 거는요,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중복조합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이 안에서 함수값들이 이건 2배 한 거고 이건 2배 한 거고 요거는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구나,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중복조합의 문제에 F1과 F6의 곱이 6의 약수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1과 F6이라고 하는 게 다행히 두 개가 똑같이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끼리의 크기 비교를 할 때도요, F1과 F6이라고 하는 게 F6이 F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거기에 2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어차피 똑같이 갈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얘들만 결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와 얘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또 여기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F1과 F의 6이 6의 약수랍니다. 자, 6의 약수 뭐가 있죠? 1, 2, 3, 6이잖아요. 케이스가 몇 개 안 돼. 자, 그리고 얘들끼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F1이라고 하는 것보다 F6이라고 하는 게 크거나 같겠다. 그렇다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3, 1.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요거 곱하면 3이니까 6의 약수는 맞지만 밑에 있는 조건에 의하면 F1이라고 하는 게 F의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크기가 뒤집혀져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1, 1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 2개 곱하면 1이 되면서 6의 약수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 2가 있겠고요. 그 다음 1, 3이 있겠다. 그쵸? 또 뭐가 있죠? 1, 6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에다가 2가 오는 건 안 되죠. 6의 약수 아니고요. 2의 1도 당연히 안 돼요. 2의 3만 가능합니다. 2, 4 안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어차피 다 안 돼. 3이 왔다고 치면 3의 1, 3의 2, 3의 3까지 다 안 됩니다. 3, 4도 당연히 안 되고요. 나머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케이스 1번 어떻게 갈까요? F1이 1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F의 6이 1인 경우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 2배씩 한 거를 실제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부터 얼마까지? 2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것들이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2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얘는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됐을까요? 자, 또 요거는 이제 똑같죠. f의 6이 2가 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는 2부터 요거의 2배를 할 거니까 얼마? 4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함수값들은 2, 3,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4개를 뽑는 것과 똑같죠. 쟤들의 함수값들을 결정 지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이 얼마냐면 3의 2치 4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6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5가지가 되겠구나. 됐죠? 또 얘 똑같고요. f의 6이 3인 경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2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2배 하면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것들이 2, 3, 4, 5, 6이잖아요. 2, 3, 4, 5, 6. 그럼 몇 개야?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아요? 4개. 내가 결정해야 되는 함수값들은 4개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8 컨비네이션 4가 될 거고요. 자, 4, 3, 2, 1, 8, 7, 6, 5가 되겠다. 그러면 처리했을 때 얘는 7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거기에 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f의 6이 얼마가 오죠? f의 6이 자, 얘는 2부터 얘는 6이 돼야 되겠죠? 6. 거기에 2부터 자, 6을 2배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12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2야. 자, 근데 이 집합 전체를 보게 되면요. x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개가 어디까지냐면 6까지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은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얘에 대한 개수는요, 70가지로 똑같을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요 4가지 했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케이스 2번이라고 할게요. 저기 있는 건 2, f의 1은 2가 될 거고 f의 6은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은 4부터 출발해서 얘 2배 하니까 6까지 될 겁니다. 돼요? 그럼 가능한 함수값들은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으로 허용해 몇 개 뽑아? 4개 뽑아요. 그래서 얘는 6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얼마 나올까요? 얘는 15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자,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70, 70이 될 거니까 140에 요거 2개 더하면 3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니까 정답은 171.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것과 양 끝에 있는 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파악만 정확히 됐다면 사실 문제풀이 하면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28번 같은 경우가 객관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배수였다면 문제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9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던 것과 표현이 좀 달랐을 겁니다. 똑같은 걸 묻고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연계교재에서는요. fx와 gx라고 하는 함수를 주고 그 함수의 평행이동식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땐 어려움이 없었는데 얘는 경계에 대한 걸로 줬습니다. 경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계된 건 수능 특강 84쪽에 6번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정규분포가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겁니다. m1 시그마 1이고요. m2 시그마 2가 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랍니다. 거기에 첫 번째 건 이제 x라고 하는 게 x라는 어떤 기준점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쵸? x인데 40 빼기 x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던 겁니다. 어떤 확률값이 같은데요. 이 확률의 표현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라면 얘가 주는 힌트는 대부분이 평균입니다. 어떤 경계가 있죠. 그 경계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자,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확률이 똑같다는 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상 곡선의 모양이 대칭이잖아요. 뭐에 관하여? 평균에 관하여.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경계값은 결국 평균에 대하여 대칭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게 평균이 없다면 오히려 경계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습은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40 마이너스 x를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 얘가 곧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m1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x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0이라는 게 바로 단번에 나오죠. 사실 평균 하나만 구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표현이요. 이렇게 됩니다. y라고 하는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계 x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렇죠?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서는 그 x보다 x 더하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대요?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에 대한 정규분포와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들의 모양이 만약에 완전히 다르다면, 근데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하죠? 표준 편차가 결정을 합니다. 모양이 다르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간격이 10이 유지가 되면서 확률의 값이 똑같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하여라고 표현을 했다면 달라지겠지만 얘는 모든 실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을 선택하든지 만약에 간격이 10짜리인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을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확률 넓이가 꾸준히 같으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 모양이 다른데? 불가능이야.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주는 힌트는요. 모양이 같다입니다. 자, 근데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같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이 의미하는 건 뭐다? 평행이동 정도를 표현하는 거다. 아니, 제가 만약에요, 이 문제를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하고요.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fx와 gx에 대한 걸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문제는요, 연계교재에서 연계된 게 아니라 연계교재와 똑같이 나오는 게 돼요. 하지만 그 표현법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제가 항상 수학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해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구를 보고 이 문구와 똑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수학이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결국은 평행이동을 나타내는구나.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x라고 하는 경계를 그냥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기 x. 그리고 여기를 x 더하기 10이라고 할게요. 자, x가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양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자,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x 더하기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좀 더 그림을 좀 뭔가 눈에 띄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고, 근데 x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확률, 이게 이제 y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거 하고요, x 더하기 10, 즉 여기를 경계로 해서 왼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당연히 이 왼쪽 부분도 이렇게 있겠죠. 응? 당연히 이 왼쪽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확률 변수 뭐에 대한 거다? x에 대한 거고요. 얘가 확률 변수 뭐에 대한 거다? y에 대한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한 거야? 요렇게 10만큼 한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제가 g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gx와 여기 있는 fx의 관계를 제가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g의 x 플러스 10, 그러니까 10만큼 평행이동한 게 fx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x-10이 뭐랑 똑같더라? fx랑 똑같더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그쵸?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연계교재와 복분 문제예요. 아시겠죠?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 어쨌든 자, 요 두 번째 조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표준 편차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결국 x와 y에 대한 건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거. 그다음 p의 15부터 20까지에 대한 걸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y는 15부터 20까지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 상에 모양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머지 부분도. 자, 여기도 이렇게 그렸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x에 대한 평균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y에 대한 평균은 얼마예요? 그렇죠. 10만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평균도 당연히 10만큼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x에 대한 건 15부터 20까지래요. 자, 이것과 이거는 평균의 기준을 둔다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교점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15입니다. 15. 그렇죠? 자, 다 구했어요. 15부터 20까지에 대한 x 부분, 요 부분이에요. 됐나요? 또 15부터 20까지에 대한 y 부분. 그렇다면 얘는 y에 대한 거는 15부터 20까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있지. 어디? 그렇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이다. 그럼 나는요, 그냥 이 노란색 그래프 하나로만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얼마부터 10부터 20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그게 얼마래? 0.4771이래요. 자, 얘는 평균이고요. 20이라는 건. 그리고 여기는 10입니다. 10. 그러면 우리가 0.4772라고 하는 걸 표준 정규 분포표로 구하게 되면 얼마일 때야? 2일 때죠. 자, 경계가 2라는 건 얘가 지금 왼쪽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경계는 마이너스 2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2와 2라고 하는 건 연습 많이 했잖아. 표준 편차의 개수가 몇 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부터 10까지의 간격은 10이거든요. 근데 이 10이라는 간격이 표준 편차가 2개 떨어진 거야. 그렇다면 표준 편차 하나의 값은 얼마? 5가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시그마, 어차피 시그마 1이나 2나 똑같아. 5. 거기에 평균 M1은 X에 대한 거니까 20. 2개 더하면 답은 25가 되는 거죠. 만약에 표준화로 해요. 표준화로 한다면 저게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표준화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준 편차 몰라요. 그냥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평균이 그 20이잖아요. 일단. 그러면 X 빼기 20. 자, 그리고 얘는 Z로 바뀔 거고 얘는 0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건데 요 값이 그대로 0.4772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의 시그마예요.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하지만 경계에 대한 거 내가 표준 편차 몇 개 떨어져 있냐? 이건 연습 많이 했잖아요. 됐죠? 좋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정말 연계교재를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 여러분들의 공부의 그 효율성이 달라질 겁니다. 괜한 다양한 문제집 정보들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재들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구나. 30번. 요 문제하고요. 요 문제가 낯설지 않아요. 왜냐?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요. 6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자, 6월 모평과는 동전이 똑같은데요. 수능 특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연도가 좀 다릅니다. 수능 특강은요 2024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2025라고 되어 있죠. 그거 말고 똑같아. 문제가 묻는 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다만 좀 통찰력 있게 얘가 같은 면이 되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정도만 좀 고민하시면 돼요. 자, 분석을 해볼게요. 5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 있고요. 이 5개의 동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그림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뒷면이에요. 이 5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냐?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라고 합니다.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 4, 5가 나오면 K번째 자리의 동전을 한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데요. 그러니까 3이 나왔어요. 그럼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뒤집는다는 얘기야.
5가 나왔어요. 5, 다섯 번째 자리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6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는 모든 동전을 뒤집는다는 얘기야. 자, 6 빼곤 나머지는 자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위의 시행을 몇 번 반복하여? 3번 반복하여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앞면이 보여야 된대요. 응? 근데 기존에 지금 출발점 자체가 앞 2개, 뒤 3개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쨌든 뒤집혀야 돼. 그쵸? 어쨌든 뒤집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K 값이 6이 되는 게 과연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에 따라 문제풀이 과정이 달라지죠. 그죠? 자, K 값이 6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들을 한 번씩 뒤집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 번씩 뒤집는다는 건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그래요. 한 2번 정도를 뒤집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다 전체로 뒤집었어. 그랬다 다시 한번 또 그대로 뒤집었어요. 그렇다면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그냥 있는 상태로 뒤집기만 한 거고 한 번만 어떤 거 하나만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만 뒤집었을 때 이게 과연 모두 앞면이 나올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K는 6이라고 하는 거에 횟수로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K가 6이 없는 거예요. K는 6이 안 나오는 거야. 몇 번에? 3번 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집는 건 난 안 하겠다. 그럼 3번 다 뭐예요? 하나씩만 건드리겠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내가 요걸 만약에 건드렸어요. 그러면 요걸 건드렸다. 그럼 어쨌든 이 친구도 건드려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건드렸으면 뒷면이 됐죠. 그럼 그 뒷면을 앞면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건드리면 무조건 요거에 대한 건 2번 건드려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건 딱 1번이야. 근데 그 한 번으로 나머지들을 내가 앞면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 맞죠? 얘를 건드려요. 얘를 한 번 뒤집어요. 그럼 얘는 있는 그대로 앞면이 되겠죠. 자, 몇 번 남았지? 2번 남았어요. 난 전체 3번 할 거라니까. 얘를 건드려요. 앞면. 그죠? 몇 번 남았죠? 1번. 얘를 뒤집어요. 앞면. 앞. 됐잖아. 케이스 1번은요. K가 6이 안 나오면 무조건 한 번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당연히 뒷면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K 값이 3부터죠? 3, 4,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얘들의 순서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3, 4, 5가 나오냐, 5, 3, 4가 나오냐, 뭐 4, 5, 3이 나오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순서까지 고려하면 얘는 3팩토리얼이에요. 얘가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에 대한 결과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3, 4, 5가 나와요. 3, 5, 4가 나와요. 4, 3, 5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결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게 3팩토리얼. 맞죠? 근데 각각에 대한 확률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되는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하나 올 거고 또 4가 나와야 돼. 언젠가는 4가 나와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걔도 6분의 1. 5가 나오는 것도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짜리가 몇 번? 3번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요 36분의 1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K 값이 6이 아닌 상태. 두 번째. 이거 외엔 없어요. 요 K 값이 그 6이 아닌 상태에서는 요 방법밖에는 모두 앞면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3번 만에. 두 번째는 K가 6이 되는 게 1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회. 자, 그렇다면 어떤 상태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뒤집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앞, 뒤였어.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 뒤, 앞이 됐겠죠. 자, 그럼 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조건 앞면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남아있는 건 2번 남았고 그 중에 뒤집힌 거는 이제 뒤가 2개인 거는 앞에 이제 2개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씩 건드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그래서 얘도요. 일단 K 값이 1과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돼요? 2가 오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K가 6인 게 왔더라. 전체적으로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 뒷면이 있는 게 앞면이 다 됐고, 저기 앞면이었던 건 뒷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2번 남았는데 뒷면이 2개야. 그러니까 하나씩 건드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K는 1, K는 2가 오고 요것들에 대한 순서를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K 값이요. 1입니다. 자, 그러면 1을 만약에 처음에 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뒷면이 돼요. 그죠? 그럼 뒤, 앞, 뒤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뒤집어. 자, 요번에 두 번째에서 K6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앞, 뒤, 앞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뭘 건드려야 돼? 그렇지. 저기에 있는 두 번째 걸 건드려야 앞면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K는 1이 오고 그 다음에 K가 6이 오고 그 다음에 K가 2가 와도 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이 생각도 해볼까? K가 1이 왔고요. 자, 1이 왔습니다. 그러면 뒷면으로 바뀌었죠. 자,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뒤, 앞, 뒤야. 자, 거기에 K2가 나왔어. 그럼 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은 K6을 하는 거야. 그럼 였던 걸 이걸 뒤집어요. 앞 이렇게. 그죠? 요것도 가능하네. 됐어요? 또 2를 처음에 뽑아요. 그럼 뭐야? 앞, 뒤. 그럼 거기에 있는 걸 한 번 뒤집어. K6이 나왔어? 그러면 뒤, 앞. 그죠? 앞. 4번. 그러니까 요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계산하냐? 1과 2와 6의 순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뭐가 나올 거니까? 앞면이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3팩토리얼이 오고요. 그 다음 각각에 대한 거 당연히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6분의 1짜리가 몇 번 온다? 3번이 온다. 그럼 얘도 얼마예요? 계산하면 36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야? K는 6이라고 한 게 2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전체 뒤집은 게 2번이에요. 그럼 딱 몇 번? 딱 한 번만 내가 하나 건드려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상태가 적어도 2개와 3개이기 때문에요. 얘가 뒤집히더라도 2개까지는 건드려야 그 다음에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6이 나오는 게 만약에 2번이 나오잖아요. 얘는 불가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케이스 2와 케이스 1이니까 36분의 2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 18분의 1이니까 2개를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19가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솔직히 말하면 6월 모평에 나왔던 동전 뒤집기 문제보다 수월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6월 모의평가와 수능특강의 그 2개의 선상에서는 수능특강 쪽에 좀 더 가까운 문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2번이나 연습을 한 겁니다. 수능특강과 모의평가에서. 근데 이 2번의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2개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안 했다, 아니면 깊이 있게 안 했다, 아니면 해설 강의를 안 봤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연계 교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본 예비 고3 친구들이라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수능에 맞는 연계 교재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1순위로 두고요. 그거에 대한 걸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본 친구들 있죠, 수험생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험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입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성적이라는 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전략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푹 쉬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설 강의했던 이국희였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입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